반갑습니다. 한 10분쯤 있다가 오신다니까 10분 동안 구라를 풀어볼까 생각도 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기 전에 북한이 어떤 위협을 주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화성 이번에 18형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신무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사진 2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진, 열차에서 미사일 발사한 게 작년 1월입니다.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 군에서 이제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동하는 건데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미사일의 연료를 액체로 쓰냐 고체로 쓰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액체 연료를 쓰면 이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 3일이 걸려요. 최소한 2, 3일 동안 우리나 미국의 정찰 위성들이 북한의 행동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체는 들고 다니면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체 미사일과 했고 이자들이 이렇게 열차에서 쏠 수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작년 10월에는. 이건 또 뭘까요? 예? 네, 역시 허동준 선배. 잠수함입니다. 네. SLB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SLBM이. S로 듣는 거라고 하면 무조건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SLBM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전략 무기입니다. 뭐냐고 하면 핵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싣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쏘아 올리면 현존하는 무기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아이들이 계속 이 SLBM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에서 이 SLBM이 가능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전 단계로 하는 게 뭐냐? 저수지에서 미사일 쏘는 거예요. 저수지 물속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게 바지선이에요. 바지선을 물 아래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 바지선을 잠수함처럼 만들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SLBM,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갖는 북한 핵 또는 미사일로부터 갖는 여러 가지 위기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이게 화성 17형을 지난 11월에 쏘았습니다. 화성 17형을 쏘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자이죠. 김주애라고 들어보셨죠? 예, 김주애. 이게 김정은의 딸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야매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김주애를 등장시킨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강연을 가면 김주애가 왜 등장했지? 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우리 보수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벌써부터 세습을 준비하나 후계자 구도를 짜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제가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럴 일 없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후계자 구도를 만드는 순간 김주애는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만들질 않아요. 북한 체제에서 후계자 구도를 오픈하는 순간 그것은 백발백중의 타켓이 돼요. 권력으로의 타켓이 되고 어떤 타켓이 다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후계 구도를 짤 때는 주도 면밀하게 짜지 이렇게 허술하게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은 애를. 그럼 왜 김주애를 공식적인 무대에 올리면서 미사일, 소위 말하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저렇게 대도 안 한 자랑짓을 하냐. 크게 보면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는 정상국가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상적인 국가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국가라는 건 뭐냐고 하면 똑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큰 행사 있을 때 가족들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백악관에서 가족들끼리 막 세레모니 하잖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북한도 정상이야 라는 걸 흉내내고 두 번째로 그럼 어떤 이유가 있냐? 김주애와 같은 후대 세대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걸 과시하는 일종의 과시입니다. 김정은이. 이 과시라는 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국이라든지 북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많이 괴로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핵이 있다. 핵무기가 있다. 절대 과거와 같은 시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북한 인민들한테 심어주고자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사일의 열차에서 발사, 저수지에서 발사, 그리고 화성 17형, 김주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뭐냐고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점점점 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퀴즈를 냅니다.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7차 북핵 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2번. 다들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이거 제가 강연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면 좋으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분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7차 북핵 실험 없습니다. 당분간. 왜 없냐? 북한은 이미 핵으로부터 핵 테스트를 할 만한 건 다 해봤어요. 남아있는 건 전술핵으로 핵을 좀 쪼개가지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긴장을 격화시키는 건 자기를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 같냐, 북한이. 그럼 저는 오히려 국지전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국지전이라고 해서 휴전선 근처에서 막 총을 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4년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영공에서 전단지를 날렸을 때 북한이 고사포를 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천 쪽으로 고사포탄이 떨어지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 또는 서해 쪽에서의 선박에 의한 충돌 등등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단히 남북 관계는 격화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앞단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가장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유일한 말은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겁니다. 담대한 구상. 저는 이 담대한 구상이 2022년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그냥 좀 자극적으로 뽑아놨는데 알맹이 없는 진짜 공갈빵 같아요. 대북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번에 통일부 장관과 차관과 통일비서관 세 사람을 바꿨습니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김영호 씨라는 분은 통일부 없애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일본 추종자예요. 이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부 차관이라고 하시는 분은 한신대 교수라는 분인데 한신대 유일의 보수 우파예요. 그리고 한신대 유일의 보수 우파라는 걸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통일부 차관이.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통일비서관, 용산 대통령실의 통일부서관 이 세 사람이 통일부 내 세 자리가 통일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이 세 자리를 전부 외부 인사를 뒀어요. 통일부 내의 사람이 안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를 없애겠다라는 생각과도 저는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없앨 거냐? 예컨대 인권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근데 또 옆길로 하나 세가지고요. 엊그저께 윤석열 정부가 차관 인사를 했습니다. 차관 인사를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그 차관 인사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저도 청와대에서 한 8년 있어봐서 인사위원회도 가 있어봐서 좀 아는데 용산 대통령실 즉 대통령의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내보내는 것은 통상 집권 4년 차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잖아요. 1년, 2년 때는 힘이 셉니다. 끝발이 좋아요. 그러면 부처에 있던 장차관들이나 부처 공무원들이 말을 잘 들어요. 군기가 딱 잡히죠. 그런데 이게 3년차 지나고 4년차 가면 부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미래 권력이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될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줄을 서게 되거든요. 그때 어떡하냐? 대통령실에 있던 1급 비서관들 내려보내는 거예요. 차관급으로. 이게 직할로 직접 직할 체제를 구축하는 형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년 차에 이걸 하고 있어요.
2년 차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첫 번째, 청문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장관 청문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장차관을 못 믿는 거예요. 부처 공무원들을. 내 사람들 박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똘마니들 쭉 몰아가지고 차관들로 차관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장관들한테 영이 안 생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용산에서 내려온 자가 차관이에요. 그러면 부처 공무원이 장관 말 듣습니까?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에 목매는 게 공무원인데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줄을 서요? 차관한테 줄 서요. 장관의 영이 안 서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인사 패턴은 보통 대통령 집권 한 4년 차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2년 차에 저질러버린 거예요. 왜? 급하거든요. 지금. 안 돌아가고 급하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존경하시는 분의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 뭐냐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기조로 그러면 했냐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 정부의 기조는 오직 평화입니다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어떤 평화냐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강연을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 특히 요즘에 MZ세대 20, 30대는 무슨 말이냐, 북한이 저렇게 까부는데 한 방 쥐어박든지 해야지.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강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도 최대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진보 정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곳이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 진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은 강한 힘이 있을 때만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요. 제가 오늘 통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정부입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나가서 꿀리지 말아야 됩니다. 보수들 만나면 야, 니네 국방비 지출 얼마나 했어? 우리만큼 대한민국 안보 생각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이 바로 평화에 있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강한 힘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야사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 관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이 장면을 꼽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고 하면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을 앞에 놓고 이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요거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북측이라고 북측 사람들하고 협상, 우선 그 전에 용어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북한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조선이니까. 그럼 남한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남조선. 남조선이라는 말도 안 쓰고, 대충 얼추 맞추셨는데요. 남북 관계를 전문적으로 협상하는 사람들은 금기어가 있습니다. 북한, 남한. 그래서 쓰는 말이 북측, 남측이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자극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도 자극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북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 속에서 드리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남북관계 하시는 분들은 북측, 남측이라고 쓰지 북한, 남한이라고 말 안 써요. 그거 쓰면 책상 팡 치고 나갑니다, 걔네들. 그래서 자, 북측 아이들하고 이 능라도 경기장이었거든요. 동아시아 최대 경기장입니다. 15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에서 처음에 북측 아이들이 저한테 여기 와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그래서 저 순간 여러 가지가 생각되죠. 어떻게 할 거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홀딩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여기는 이제 시민들이 앉아 있고 이 맞은편에는 북한이 자랑하는 집체극을 하는 분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피바다라든지 북한 집체극 있잖아요. 정말 이쁘고 멋진 공연이거든요. 그 공연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북한이 하는 공연을. 그래서 그 공연에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하이라이트 장면에 뜹니다. 미제 축출. 해방 조국 만만세 막 이런 게 딱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구글링 해보시면 북측 사람들이 그런 집체극에 정말 능한데, 저는 만약에 남북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 집체극을 관광 상품화 한다 그러면 대박 날 겁니다. 전 세계 그런 공연은 없습니다. 공연 기획자들이 그 공연 한번 보면 홀라당 넘어갑니다. 정말이지 환상적인 공연인데요. 그 공연을 보고 대통령님께서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해주시라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들었던 건, 홀딩을 했던 이유는 그 집체극의 내용 때문입니다. 미제 축출 뭐 이런 말 들어가면 거시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앉아 계신데. 그래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왔죠. 남측으로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합디다. 어떻게 할까요? 받을까요? 말까요? 하니까 참모들은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이었어요. 조금 전에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근데 대통령께서 하자라고 하세요. 하자고 한 취지의 근본적인 원인, 내용은 뭐냐고 하면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을 직접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요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을 뿐이다. 우리가 같이 살자. 그리고 비핵화하자. 이 장면이 왜 대단한 거냐 하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잠실 주 경기장에 서울 시민 10만 명이 모여 있고 김정은이 와서 연설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이 북한의 평양에 있는 시민들에게 꽤 많은 회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왔던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볼 때, 물론 그 평양 시민들은 아주 높은 당성을 가지고 있고 충성도가 높은 그런 진성당원이겠죠. 공산당원이겠지만 그래도 남조선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게 의미 있다고 대통령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 지침을 받고 제가 다시 올라가서 북측 아이들하고 협상을 했죠. 좋다 할게. 대신에 솔직히 걱정된다. 니네 집체극 내용이. 그랬더니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하는 말이 콜. 니네가 사전에 다 봐도 돼. 뺄 거 있으면 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행사가 그냥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리면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거요.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이야기인데, 남북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운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운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들 기억이 조금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조금만 반추해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느라고 5월 25일 날 한 20일 전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깨버리는 발표를 합니다. 못하겠다. 물론 그 근거를 북측에 있는 최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냈죠. 아주 독한 논평을 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 그럼 못해 라고 깨버렸어요.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김정은이 저희한테 다가옵니다. 다가온다는 말 바로 연락이 오죠. 내일 판문점에서 보자. 이게 2차 정상회담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이 1차 정상회담과 3차 정상회담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반도 운전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정상회담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걸고 트럼프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판을 깨자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때도 잠시 제가 옆길로 새서 조금 비하인드 이야기를 하면 오전에 북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판문점에서 보자. 조건은 2가지예요. 일단 비공개로 하자. 끝난 다음에 공개하자. 2번째,
참모진들은 다 빠져라. 핵심 인원만 와라. 세 번째, 경호 조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경호 조치. 그래서 저하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등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야, 이거 받으면 안 되겠다. 못 받는다. 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대통령 경호 조치 때문에 못 받는다. 대통령을 어떻게 북한 땅으로 넘겨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판문점에서 보자라는 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판문점은 남측 영역이 있고요. 북측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자리는 북측 영역입니다. 통일각 바로 앞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했던 거는 통일각으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북측 영역으로. 왜? 그래야지 보안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저희 한 서너 명이 긴급 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죠. 밤 7시인가요? 8시인가요? 관저에 대통령 자차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대통령께 김정은 위원장이 이마저마한 제안을 왔는데 저희 검토에는 가면 안 됩니다. 왜? 경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쪽은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에 어떻게 대통령을 보냅니까? 아무런 경호 조치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때도 또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는데 가야 된다. 김정은이 뭔가 급한 상황이 있는 거다. 트럼프가 저렇게 판을 깨자고 나왔으니 자기네들도 답답한 구석이 있을 거다.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오후 1시에 청와대에서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대통령 경호 아무도 붙이지 않고 대통령은 승용차 한 대 딱 올라타시고 경호처장만 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붙여서 딱 갑니다. 그리고 저하고 안보실 국정원장하고 핵심 수행원이 한 4명인가 5명 그 어간 정도 됐는데 봉고차 한 대 타서 갑니다. 경찰 경호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판문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쭉 가서 딱 갔더니 요 김정은이 나와서 이제 환영하는 겁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이게 제가 와줘서 고마운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전자론. 저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인은 운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 생각이냐. 운전대를 잡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도 앉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뒤로 빠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미일 체제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한미일 체제로. 그런데 한미일 체제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있어서는 고춧가루 같은 존재예요. 우리 고춧가루가 어떻습니까? 음식을 할 때 양념으로 적당하게 쓰이면 맛을 내지만 과하면 맵거나 못 먹잖아요. 일본이 꼭 그런 존재거든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존재. 제가 반일 이런 게 아니라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정확한 사례를 좀 예시를 해드릴 텐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시계 좀 풀고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에라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끊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에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 이게 한반도 평화라는 자동차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앞바퀴가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관계가 제대로 풀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는 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 핵 문제는 북한 체제를 보장하라라는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지도부의 요구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앞바퀴는 북미 관계여야 됩니다. 뒷바퀴는 남북 관계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사륜구동 자동차가 되었을 때만이 차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여지까지는 앞바퀴가 안 돌든 뒷바퀴가 안 돌든 앞뒷바퀴 다 안 돌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풀어가야 되냐. 저는 이 4가지가 다 같이 풀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깃장이 부리거나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북미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게 선차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와 맞물린 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요 두 개를 이어주는 축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가 종국적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평화체제입니다. 요 네 개가 맞물려서 같이 가야지만이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올 수 있다라는 거고, 동시에 어느 것 하나 먼저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옆길로 새는 측면에서 사진 두 가지를 띄어 올렸는데요. 고춧가루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우선 이 고춧가루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볼튼이라는 사람, 그리고 펜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매파 보수 세력들은 끊임없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진 하나가 요겁니다. 이게 펜스 부통령이에요. 이 양반이 김여정이죠.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평창 올림픽 개막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펜스하고 김여정이 축하사절단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펜스와 김여정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한반도 운전자론에 의해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당시에 펜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소위 말해서 이거 좀 우스갯소리로 겸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김여정하고 절대. 그래서 이 자리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들끼리 모이는 리셉션 자리가 있잖아요. 개막식이 19시다. 그럼 18시에 모여서 리셉션을 하거든요. 이런 큰 데서 홀을 빌려서 뭐 짠짠하고 뭐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는데, 이 펜스는 아예 안 왔어요. 그 자리에.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아베도 같이 안 왔어요. 웃기는 거죠. 아베도 안 왔어요. 와서 사진만 찍고 그냥 리셉션장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송합니다. 펜스의 회고록에 보면 자기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나와 있어요. 김여정하고 북한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나왔다. 그 다음에 이 볼튼의 방해 공작이라는 건 볼튼의 회고록의 책자인데요. 볼튼 회고록을 보시면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소위 말하는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이 지가 자랑하듯이 써놔요. 내 공의한 반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놔요.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자동차라고 했을 때 앞바퀴 북미 관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펜스라든지 볼튼이라든지 매파는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움직여 나가는 게 우리 남측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차원에서 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는 탑다운 방식이었잖아요. 밑에서부터 내려왔어요. 트럼프가 먼저 만나고 실무자들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바텀업 방식이었어요. 아래로부터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자회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육자회담, 사자회담 이런 것들이 바텀업 방식이에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근데 트럼프는 역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내려왔죠.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방식은 저는 절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은 이미 고기 맛을 알았어요. 탑다운 방식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만 가니까 미국이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바텀업 방식으로도 보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미국, 중국, 북한, 한국, 미국, 중국, 북한 이 사자가 모여서 다시 사자회담 같은 형식의 다자회의체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 이야기하는데 평화를 지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것 중에 제가 어디 강연 가면 항상 하는 게 이 9.19 선언입니다. 9.19 군사 합의, 통상 말하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폐기하자,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좀 들어놨는데요. 9.19 군사 합의 이전까지 판문점 일대에서 대남 침투 국지도발 횟수가 몇 번이냐? 10년간 264회나 됩니다. 그런데 9.19 군사 합의 이후에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 9.19 군사 합의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걸 휴전선, DMZ선이라고 하면 이 DMZ선 5km, 위로 5km, 아래로 5km 이내에서는 어떠한 군사적 활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GP,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GP 철수하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대포 같은 경우 포문을 뚜껑을 닫자. 포문. 대포 같은 큰 장거리 장사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뚜껑을 닫자. 왜? 뚜껑 열어놓으니까 언제 쏠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쉽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헬기 같은 거 띄우지 말자.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걸 합의를 해놓은 게 9.19 합의거든요. 군사 합의. 제가 볼 때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결과치가 보면 이렇게 대남 침투나 국지도발 횟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부는 없애자고 해요. 제가 아는 군에 계시는 분들, 우리 정부 때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군에 계시는 분들은 9.19 군사합의 왜 없애냐 그래요. 없애더라도 북한 아이들이 없애게 해야지. 물론 지금의 북한의 행태는 9.19 군사합의 정신과 명백히 어긋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욕을 들어도 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합의를 먼저 깰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인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 제가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는 걸 표에서 나타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죄송합니다. 5천만 정도 되잖아요. 북한 인구가 2,500만입니다. 여담으로 평양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평양 인구. 네? 네? 평양 인구 한 2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양 인구 여담을 좀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서울 집중이 심화됐다라고 하잖아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고 하잖아요. 북측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10배 정도 더 심화됐어요. 평양과 그 이외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에요. 제가 2018년에 육로로 이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상회담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승용차편으로 올라갔는데 개성 거쳐서 간단 말입니다. 평양을 가려면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전날 밤새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북한에서 내준 벤츠차, 북한은 벤츠차를 내줘요. 완전 구닥다리 70년대 벤츠차를 내줘요. 타고 잠이나 자볼까 해서 이게 탁 숙였는데 평양 개성 고속도로를 타는 순간 그 꿈이 깨어졌어요. 워낙 도로가 안 좋아서 막 머리 찍는 거예요. 쿵쿵쿵쿵. 그런데 개성이 북한 내에서 세 번째 도시예요. 근데 개성은 딱 우리 70년대로 보면 됩니다. 70년대. 근데 평양은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예요. 북한이 이래? 오, 이럴 수 있어? 라는 정도. 여명거리라든지 아파트, 북한은 아파트를 살림집이라 그러거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카메라 끄면 살림집을 어떻게 이게 매간 매직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매로. 아무튼 평양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한 가지만 또 더 제가 야매 이야기. 야매가 전 강한데 방송에 나오면 이게 우리 종편 같은 데 보시잖아요. 보면 탈북자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평양 생활을 해보신 분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요. 우리나라로 탈북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어디 출신이냐? 자강도, 양강도 출신이에요.
자강도, 양강도는 어디냐? 두만강, 압록강하고 가까운데 대단히 힘들게 사시는 분, 진짜 아우지탄강 옆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탈북을 하는 거지 평양 사시는 분은 탈북 안 해요. 그래서 탈북자 현황 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평양 출신 한 명도 없어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막 나와가지고 자기가 본 평양 어떻고 여명거리 어떻고 다 구라합니다. 그거는 방송국 작가가 알려주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 분들이 물론 되게 힘든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탈북하신 거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강원도 분들만 탈북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 계신 분들을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양 거리가 어떻다라는 건 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평화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 경제가 하나로 묶인다면 시장이 2억 명 시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동북 삼성이 1억이 넘고요. 연해주도 그렇고요. 북한, 남한 다 합치면 인구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는데 평화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한 제 답은 바로 인구에 있고 경제에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평화가 오면 번영이 온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수치는 아주 제한된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성공단, 금강산, 단천 요 일부 지역만 있을 때 170조라는 거고요. 밑에 단에 보시면 남북 간 경제 성장률이 평균 1.6% 상승한다라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인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전면적으로 남북이 경제 협력을 이뤄낸다면 그 효과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왜 너는 계속 평화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평화가 경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이 평화 체제가 무너진다? 저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평화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평화 이꼬르 경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너무 상투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서로 인정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로 불간섭하자. 우리는 북을 인정하고 북도 우리를 인정하자. 서로 제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남북 관계에는 서로 체제 경쟁을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하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든 우리가 북으로 가든 북에 있는 사람이 남으로 오든 서로는 정말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급 호텔에 다 데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측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하면 북측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 고려 호텔이라는 거거든요. 한 40층 정도 되는 거고 맨 꼭대기가 돌아갑니다. 회전합니다. 윙 돌아갑니다. 그 호텔에 숙박하고 먹을 것도 최고급으로 줍니다. 만약에 북측 인원들이 내려온다면 우리는 워커힐로 주로 데려갑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 왜 워커힐 호텔이냐? 시설이 최고급인 것도 있지만 경호 조치가 좋습니다.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을 딱 막아버리면 경호하기 제일 좋은 호텔이 서울에서는 워커힐 호텔인데요. 그래서 워커힐을 먹는데 많은 혹자들,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야, 남북회담하고 막 이러는데 왜 최고급으로 하냐라는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는데요. 연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년대부터 남북 관계를 해왔던 사람들은 서로 기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북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북으로 가잖아요. 북측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북에서 제일 좋은 것만 보여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18년에 김여정하고 북측 대표단이 평창 올림픽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낸 꾀가 야, 얘들 KTX 한번 태워주자. 평창까지 가는 KTX가 처음 개통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 얘네들 길을 죽여야 돼. KTX 태워. 그래서 KTX 한 기차를 빌려가지고 KTX를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특사로 제가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KTX가 그렇게 빠르다면서요? 나도 꼭 한번 타봐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남북관계를 해왔던 사람들의 역사와 이런 기죽지 않는 건데 그런 연원이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말 나온 김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비용을 누가 내냐 많이 묻습니다. 철저히 초청한 사람들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측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북이 다 비용 다 냅니다. 걔네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 하면 우리가 다 냅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정상회담은 저희가 냈습니다. 비용을. 대신에 9월 19일 날 평양에 갔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다 북측이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쪽에서 낸다라는 거고 여기 말씀드린 평화의 전 제도화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화로 가는 길.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않는 제도가 뭘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쩌면 평화체제, 평화협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말 나온 김에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자유총연맹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자유총연맹에 20몇 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가신 건 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가셔서 했던 메시지가 저는 이건 참모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전혀 학습이 안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53년 7월에 정전협정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북한과 미국과 중국과 우리 4개국이 판문점에서 모여서 전쟁을 잠시 중단하자라는 게 정전협정이고 그 협정은 70년 동안인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반도 상황에서는. 그래서 종전선언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울러서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고 비핵화로 가는 문을 만들자라는 게 종전선언의 핵심인 겁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하나의 레토릭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끝냈다라는 레토릭, 선언이고 여기서부터 평화체제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서 2달 후에 있었던 2018년 6월 70년 만에 북미 정상회담인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이 종전선언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울러서 2022년 바이든 대통령도 집권을 하고 나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예요. 종전선언은 그냥 좌파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자유총연맹 연설을 보면서 제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 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상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고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송은 여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이나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 다닐 때 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 말고는 이렇게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고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이런 좀 강연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도 더 이런 쪽에 통일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 젊은 세대들이 살면서 많이 일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하니까 이런 강의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들이 통일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